전원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적게만 잡아도 수십 가지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서서 급하게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내가 살던 패턴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냥 행복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웬만한 건 다 견딜 수 있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전 준비가 소홀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는 전원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어나더마인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했다면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땅 사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전원생활을 진지하게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에요.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과 중요한 결정을 사전에 내려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린 결정 하나가 전원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흔들어 볼 수도 있고요. 크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충실히 한다는 건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원생활을 위해서 3년이란 시간을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아직도 후회하는 순간이 많아요. 그때 좀 더 알아보고 준비했더라면, 좀 더 고민했더라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전원생활 준비는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원생활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보를 크게 본다면 장점하고 단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편견 없이 골고루 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의 정보에만 빠져서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의욕이 너무 앞서니까 장점만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자신이 내린 결정을 무조건 정당화하게 되고요. 단점에 대한 정보는 아예 안 보거나 부정해버리게 되고 해결하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실패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별거 아닐 거야 했던 게 나중에 살면서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견디기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실패는 장점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서 전원생활 못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는 거니까요. 지금도 저처럼 전원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충 준비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점이냐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단점이냐 이 차이예요. 사전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만한 건지 미리 고민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놓고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누가 봐도 유리한 방법이니까요. 제발 정보의 편견에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역 선택은 정말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선택을 해야 되고요. 생활 패턴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간혹 급매로 싸고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귀신에 홀린 듯 급한 마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경우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나와 가족의 생활 패턴을 집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거리가 우선이 되어야지 싼 집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고민을 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 마음에 드는 집이나 땅을 찾는 게 올바른 순서인 거죠. 물론 재택근무를 하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지역 선택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했다면 그 다음은 지역 안에 있는 마을의 범위까지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나 집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사람은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집 주변에 다른 집들이나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 집 앞의 길이 가파르진 않은지, 이웃과 거리는 어떤지, 근처에 축사와 같은 혐오시설이 없는지, 이렇게 기본적이지만 최악의 요소들을 체크해야 하고요. 또 집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와 학원 위치를 확인하시고 통학하는 방법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읍내에 밀집되어 있어서 걸어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직접 통학을 시켜야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단점이 많은 매물이거나 환경이 좋지 못한 마을이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다른 마을을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전원주택, 그러니까 집이에요. 지어놓은 집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집을 짓느냐,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로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금도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부족한 자금에 맞춰서 집을 선택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면서까지 시작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1, 2년은 어떻게든 잘 살 거예요. 처음엔 신기하고 처음 겪는 경험들이 많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울 거예요. 밤에는 별도 보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텃밭 농사로 채소도 직접 길러 먹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준비 없이 선택한 지역과 마을, 집, 그리고 이웃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로 점점 힘들어져서 전원생활 힘들다, 못해먹겠다, 집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 안하고 서두르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전원주택은 이상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산이에요. 저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합니다. 전원생활은 무엇이든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집을 짓는 것도 사는 것도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 단점과 장점을 알아볼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겨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조건에 맞는 집이 없다면 그때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방법으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집을 알아볼 건데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나는 집을 짓겠다 라고 판단하셨다면 간단히 단계별로 체크사항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1단계, 토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결정해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범위 내에서 나와 가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단층 집을 지을 건지 복층 집을 지을 건지, 그리고 집은 몇 평으로 하고 마당은 몇 평으로 해서 구성할 건지를 계획해야 돼요. 2단계, 건축가와 함께 하세요. 저는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걸 적극 추천해요. 이유는 시공사가 설계하고 지은 집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해요. 건축 설계비를 보통 안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건축 설계를 하는 건 건축가가 하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설계와 시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을 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공사가 집을 엄청 많이 지어봐서 경험이 많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집을 맡기거든요.
설계와 시공은 엄연히 다른 분야인 걸 뻔히 아는데도 그런 실수를 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있는 오래된 기술자가 자동차 설계를 직접 하진 않잖아요.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건축가를 통하면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고, 설계한 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공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마지막 감리까지 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 선택에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어요. 현실적이지 못한 마치 예술가 같은 건축가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집은 예술작품이 아니잖아요. 안전해야 하고 편리해야 하고 유지보수가 수월해야 하는데, 자꾸 집에 특이한 걸 시도하려고 하고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이런 부류는 좋은 집을 짓는 거엔 관심이 없고요. 자기 경력에 한 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집과 이런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축가가 생각하는 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특이한 집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좋을지 몰라도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매매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축가가 어떤 집을 설계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건축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3단계, 건축자재는 처음부터 선택하고 시작하세요. 전원주택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재료를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목조와 철근 콘크리트예요. 목조는 건식공법이고요. 구조재를 나무를 사용해서 짓는 방식으로 내구성도 양호해요. 시공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열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방부방충 화재에 취약하고요. 특히 누수에 약점이 많아요. 유지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 구조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건축하는 습식 방식이고요. 내구성은 좋습니다. 보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공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고요. 내화성, 내열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고 누수에도 강해요. 유지비용도 거의 들어가질 않고요. 하지만 단열에는 다소 불리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시고 직접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재료를 미리 선택하고 건축 계획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에 따라서 시작부터 많은 차이가 있어요. 건축가와 시공사도 선택된 재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목구조 설계나 시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주 종목이 아닌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은 재료에 따른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재료를 결정하지 못하고 상담을 가게 되면 업체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 업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완벽하게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립식 주택을 하는 업체에 간다면 세상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할 거예요. 콘크리트 건축 업체는 콘크리트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말할 거고요.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식당 가서 여기 맛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맛없다고 하는 식당 없잖아요. 네 번째는 계약금하고 잔금이에요. 건축 관련된 업체 중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면 안 되고요. 다행히 계약 전이라면 그 업체랑은 계약하지 마세요. 이때부터는 건축주는 철저하게 의리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눈치를 보면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충 해놓고 공사를 마무리해버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배째라 하고 나오니까 소송을 한다고 쳐도 들어가는 시간도 문제, 돈도 문제인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업체들은 건축주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비열하게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금을 먼저 받아내는 거죠. 결론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건축주의 몫인 거예요. 일 잘하는
제대로 된 업체는 계약금 외에 잔금을 미리 달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계약서 내용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즈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은 미리 요청을 하더라도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5번째는 생활비 마련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연금이나 노후자금, 그리고 개인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직장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꽃밭도 만들고 텃밭도 만들어서 하루 종일 관리하셔도 돼요. 하지만 직장생활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평일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에는 집안일을 주말에 몰아서 해야 하고 또 재충전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밀린 텃밭일도 해야 하고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 망가진 집 보수도 해야 되고 마당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태산이면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특히 텃밭 같은 경우에는요, 능력이나 시간도 안 되는데 욕심 때문에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해요. 보통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텃밭은 5평이 넘으면 농사라고 해요. 거기 들어가는 시간, 돈, 노력을 따지면 그냥 사 먹고 예쁜 꽃이나 과일나무 심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고 주택 설계에도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6번째는 전원에서 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예요. 사람은 무언가 하는 일이 없으면 금방 질리고 무료해진다고 해요. 하루 종일 산책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텃밭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여유롭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 2년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무료해진다는 거죠. 처음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냥 일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흥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걸 찾게 되고요. 하지만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무료해진다고 해서 또다시 다른 걸 찾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조용하고 외로운 전원생활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일거리라든지 취미를 가지는 것을 계획해 보세요. 막연하고 당연한 전원생활을 그리지 마시고요. 전원의 무료함을 달릴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계획하세요. 7번째는 교통수단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의 교통수단은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대중교통을 근거리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오로지 자가운전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운전면허도 있어야 하잖아요. 전원생활에서 이동수단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편함 그 이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의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내 의지로 움직이기 힘든 곳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가족이 대신 해주면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해결책은 아닌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곳을 최우선으로 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요소들을 잘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행복한 전원생활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